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이후 마요르카를 거쳐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는 기간 내내,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소집됐던 시절부터 정말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지켜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경기야말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최대화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공개적으로 총애한다라고 말해왔던 이강인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해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랑스 리그왕 6라운드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드 렌에 3대1로 완승을 거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가짜 9번 포지션으로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대표팀에서 한국의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한일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의 가짜 9번 역할을 맡았었던 바가 있고, 또 본인이 이 역할에서 고전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났죠. 개인적인 기량 향상과 더불어 매우 우수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팀 동료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정밀한 세부 전술 구성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가짜 9번 역할을 맡아서 홀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가짜 9번이라는 전술적 역할에 교과서와 같은 플레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날 보여준 이강인 선수의 가짜 9번 플레이가 앞으로 펼쳐질 이강인 선수가 커리어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명문 클럽이자 강호인 스타드 렌을 압도했던 이강인 선수의 가짜 9번 플레이가 왜 대단했는지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차례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승점이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 역시 승점 16점으로 절대적인 선두 자리에 올라있죠.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이끄는 마르세유가 바짝 뒤쫓고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선두 경쟁, 음바페가 떠났지만 무리 없이 압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타드렌과의 3대1 승리, 멀티골을 기록했던 바르콜라도 주목을 받았고, 또 바르콜라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강인 선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채널 역시 이강인 선수가 득점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사진을 경기 종료 후 승리 포스터로 장식을 했고, 프랑스 리그왕 공식 채널 역시 파리의 승리 이후 공개한 최신 리그왕 순위표에 메인 모델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견고한 선두, 솔리드 리더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아마도 이강인 선수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강인 선수의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먼저 이 경기의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경기 시작 5분 만에 수비수 마르키뉴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는 것 같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반 30분에 덴벨레의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1대0 리드로 맞췄는데,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상대의 오른쪽 수비수인 아시뇽의 경고를 이끌어내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전술 영향력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후반전 시작 13분 만인 58분에 이강인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쐐기를 박았고, 68분에는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3대0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크게 앞서갔습니다. 그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은 선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곧바로 파비안 루이스와 마르키뉴스, 바르콜라 등을 빼면서 주중에 있을 아스널과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데뷔했는데요. 그러던 상황 속에 칼리무엔도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1로 경기를 마치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이날 경기의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 된 것입니다. 이날 파리의 선발 명단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 바르콜라, 오른쪽 측면에 우스만 덴벨레, 중앙 최전방 공격수로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고, 3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비티냐가 부상 중인 가운데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왼쪽에 루카스 베라우드가 배치됐고, 중앙 센터백으로 윌리안 파초와 마르키뉴스, 오른쪽 풀백으로 아흐라프 하키미가 배치가 됐고, 골문은 돈나룸바가 여전히 부상 중인 가운데 사포노프가 지켰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뛰긴 했지만 거의 2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연결해주고 경기를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이 두 명의 윙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이강인 선수가 2선 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상대 수비를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대 센터백을 직접 상대하고 부딪히고 포스트 플레이까지 해주는 역할과 더불어 즉 9번 역할도 하고 10번 역할도 하고 내지는 다른 선수들이 전진할 때는 8번, 6번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중앙 전지역을 통해서 활약을 했었고 또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중앙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서 7번 역할,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가짜 9번 역할을 맡은 것, 최전방 역할을 맡은 것은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경기 중에 풀어내면서 또 경기가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강인 시프트가 될 수 있게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운영은 이강인 선수가 홀로 공을 달라 내가 뭘 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훈련 중에 이런 패턴을 만들고 이런 지침을 만들고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최대한 본인이 가진 능력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전술을 엔리케 감독이 준비했고 그게 적중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날 소파스코어 통계 배치 기준 평점은 8.8점이었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최전방이 아닌 오히려 자기 진영에서의 많은 히트맵이 찍혀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도 많이 했다라는 것, 6번, 8번 미드필더 역할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뿐 아니라 최전방 문전지역을 비롯해서 왼쪽 메잘라 위치, 오른쪽 메잘라 위치 그리고 코너킥을 전담하다 보니까 그 위치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슈팅도 3번이나 시도하면서 과감성을 보였습니다. 한 차례의 슈팅이 이제 득점으로 연결된 유효 슈팅이었고 두 차례의 빗나간 슈팅이 있긴 했지만 이 슈팅도 날카로웠고요. 또한 2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가 모두 성공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시도와 탈압박을 거의 파울이 아니고서는 빼앗을 수 없는 정도의 정말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드리블 성공률 100%였고요. 또 패스 성공률도 이렇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46번의 패스 시도 중에 42번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91%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무려 7개의 키패스, 7개의 기회 창출이 나왔습니다. 이 7개의 기회 창출은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당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기회 창출, 개인 커리어상으로도 그 경기에 7개 기회 창출이 한 경기 최다였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회 창출인 기록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리그왕에 왔어도 물론 프리미어리그와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7개 정도의 기회 창출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을 맡으면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 즉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다는 것이죠. 크로스도 5번이나 연결했어요. 최전방에 있으면서도 사이드로 빠져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고 크로스 성공률은 통상적으로 20% 30%만 돼도 높다라고 하는데 3개를 성공시켰으니까 성공률이 50%가 넘는 겁니다. 게다가 롱볼 전환 패스는 3번 시도했는데 3번 모두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또 기회 창출이 7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였어요. 즉 어시스트가 없었는데 사실 이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당연히 기록해야 했을 정도로 완벽한 기회를 동료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의 창의성뿐 아니라 마요르카 시절 아기레 감독과 함께하면서 압박 능력과 공을 빼앗아오는 능력도 강해졌는데 드라운드 볼경합, 지상 볼경합도 11번이나 시도를 해서 7번 승리하면서 대부분의 경합 상황에서 공을 또 빼앗아 왔다는 것이죠. 공을 잃어버린 빈도는 그에 반해 8번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2번 파울을 강하면서 전방 압박도 열심히 했지만 3차례 파울을 당하면서 또한 결정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했고요. 최전방 공격수를 맡았음에도 수비 가담도 대단했어요. 클리어링 한 차례, 가로채기 한 차례, 태클 2차례를 기록했었죠. 이날 경기 시작 5분 만에 마르키뉴스 선수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도 세트피스로 출발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나와 있다가 하키미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시작되는 게 기점이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하키미의 크로스 패스를 자이르 에메리가 다이빙 헤더 패스로 연결하면서 마르키뉴스에게 공이 흘러들어갔고 그 공을 마르키뉴스가 문전에서 밀어 넣었는데 출발했던 위치는 마르키뉴스가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지만 자이르 에메리의 머리에 맞고 흘러들어갈 때는 마르키뉴스가 수비보다 한 발 앞서 있던 게 포착이 되면서 이 골이 무효가 됐던 것입니다. 그 1분 뒤에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정말 최고의 포스트 플레이, 등지고 딱딱을 보여줬죠. 전반 6분에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으로 길게 롱볼을 전개를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덴벨레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헤더 패스를 전방으로 돌려줬고 이 공을 이강인 선수가 받게 되는데 스타드렌의 센터백 우가 이강인 선수를 바짝 달라붙으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힘도 좋고 키도 큰 우회 압박에도 이강인 선수가 등지고 버텨내면서 이 공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또한 이 헤더 패스를 연결하고 뒤로 빠져들어가던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넘겨줄 것을 기다렸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기가 막힌 백힐 패스를 연결하면서, 즉 상대의 압박과 견제를 이겨내면서 백힐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통해서 덴벨레가 1대1 기회를 골키퍼에게까지 쭉 갈 수 있는 뒷공간을 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실 신체 조건이나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짜 9번이면 거의 10번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힘이 좋은 우 선수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심지어 우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끄는데도 불구하고 버텨내면서 백힐 패스를 기가 막히게 돌려놓고 이게 정확하게 연결돼서 덴벨레의 슈팅 기회까지 이어진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아쉽게도 덴벨레의 슈팅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혔는데요. 전반 13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을 주앙 네베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게 수비를 맞고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재차 공격에서는 네베스가 오른쪽 사이드로 침투하는 이강인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줬고,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의 또 하나의 장점이 왼발잡이들은 오른발을 잘 못 쓰는데 본인의 지단한 노력,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오른발 크로스와 슈팅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발로 니어포스트를 노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이것도 사실은 동료의 슈팅이 맞았다면 슈팅이 들어갈 수 있었고, 혹은 상대를 맞아도 자책골이 될 수 있었는데 상대 수비 2명이 이제 윌리엄 파초가 슈팅하려고 했을 때 온몸을 던지면서 6탄 방어를 하면서 막아냈어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기회였죠. 그리고 전반 18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전방의 허브 역할, 연계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지금도 보시면 하키미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전진 패스를 줄 때 무려 스타드렌 선수 4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 에워쌈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아서 에워싼 타이밍에서 모두가 접혀오기 전에 빠른 타이밍에 다시 리턴 패스를 하키미에게 내주고, 하키미는 옆에 있던 에메리에게 패스를 주고, 그 뒤에 하키미가 전진하면서 수비를 끌고 가자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의 마크에서 벗어난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로 벌려져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에메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딱 줬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세부 전술인 거예요. 이렇게 수비를 해제한 이강인 선수 오른쪽 사이드에 벌려있게 됐는데, 수비가 압박을 이제 이강인 선수 쪽으로 오자 그 압박이 오기 전에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덴벨레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또 한 번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 스루 패스도 상대의 윙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타이밍에 덴벨레에게 정확하게 이어졌고, 덴벨레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큰 기회에 정말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 옆그물을 때리고 말았어요. 이 장면까지만 해도 벌써 이강인 선수가 2개 정도 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한 내용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전반 19분에는 바르콜라가 왼쪽 사이드에서 수비 2명을 제치고 컷백 준 것, 하키미가 공격 지역으로 침투해서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키미가 수비 견제를 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중앙 공격수로 뛰고 있던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가 드리블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다가와서 공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하면서 수비를 끌고 왔어요. 끌고 온 그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던 하키미가 들어와서 슈팅 공간을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이강인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한 공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전반 30분 파리 생제르맹이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이 선제골 과정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위치 선정이 기여를 했어요. 이 장면은 덴벨레가 중앙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서 스위칭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덴벨레가 이제 후방에서 공을 전개하면서 공격을 펼치는 스타드렌 선수를 압박해서 공을 잘 괴롭혀줬고, 그렇게 흐른 공을 네베스가 달려 올라오면서 확보했고, 그 다음에 다시 덴벨레에게 연결해줍니다. 덴벨레가 중앙에서 공을 몰고 전진했을 때 왼쪽 사이드로 바르콜라, 오른쪽 사이드로 이강인 선수가 뛰어 올라가고 침투를 하면서 스타드렌의 수비가 벌려지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줄까 바르콜라에게 줄까를 생각했을 때 골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또 슈팅할 수 있는 코스를 더 확실하게 잡고 있었던 바르콜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바르콜라가 이렇게 공간이 생긴 채로, 수비가 벌어진 채로 공을 잡아서 오른발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편에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뛰어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바르콜라도 물론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잘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었던 것이죠. 선제골 직후 전반 32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힌 플레이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었음에도 거의 이제 원볼란치 자리, 6번 미드필드 자리, 센터백 앞까지 내려와서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이어받았을 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많이 비어있는데 왼쪽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바르콜라를 정확하게 보고 수신호까지 합니다. 내가 줄 거다. 빨리 뛰어 들어가라. 그래서 왼발 전진 패스를 대각선으로 길게 빠르게 바르콜라에게 때려 넣어줬고, 이 공을 바르콜라가 이어받는 상황이 나왔는데 아쉽게 마무리 슈팅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 역시 프랑스 현지 중계가 따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
수신호를 하고 지켜보고 패스를 연결하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리플레이로 느린 장면으로 보여줄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이런 경기 조율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반 40분에도 이강인 선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부분 오른쪽 영역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비를 다 자기 쪽으로 몰아넣고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있던 덴벨레에게 왼발 전환 패스를 정확하게 줬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다시 왼쪽으로 올린 오른발 크로스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동료 선수들이 헤더를 위해 세도했지만 이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강인 선수의 킥은 정말 정확했지만 덴벨레 크로스는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전반 42분에는 또 한 번 사이드에서 탈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강인 선수를 막다가 아신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완전히 잡아 끌고도 못 막아서니까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몸을 던지고 다리를 가격하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상대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막기 버거워했는지 프랑스 리그앙의 핵심팀, 명문팀의 수비수들과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테크닉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강인 선수의 기술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이런 추잡한 플레이를 펼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놀라운 퀄리티와 재능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프랑스 리그앙 중계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전반 45분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우측 전방으로 빠져드는 덴벨레를 보고 한 번의 패스를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플레이, 다이렉트한 플레이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패스가 이강인 선수의 또 하나의 무기인데 이 장면은 아쉽게도 덴벨레가 공을 받아서 1대1 맞이할 수 있었지만 살짝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요 장면이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장면만 따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효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이강인 선수를 통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제골의 주인공이 바르콜라였음에도 하프타임 후반전 시작할 때 터널에서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는 장면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현지 중계의 클로즈업을 받았고 또 다른 선수들도 파리의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정말 이제 존경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윌리안 파초도 다가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경기장에 들어서는데 주장이 마르키뉴스 선수가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이런 전술적인 이런 얘기들을 잘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전술을 준비하고 팀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강인 선수가 팀의 주전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상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리더이자 설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이런 부분을 정말로 리그앙 공식 중계가 계속해서 컬러집에서 따라가면서 조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51분 후반전 들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또 만들게 되는데요. 중앙레베스가 공격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사이드를 왼쪽을 점유하고 몰고 들어갔을 때 중앙 공격 스위치에서 따라 들어오던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잘 내줬고 여기서 또 한 번 수비 3-4명이 막 에워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왼발 슈팅을 대각선으로 때렸는데 이 슈팅은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본인도 굉장히 잘못했다 아쉬워했지만 결국 이강인 선수의 골이 나옵니다. 58분이었는데요. 우측에서 덴벨레가 중앙 전방으로 전진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는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바르콜라에게 패스했고 바르콜라가 이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을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키 패스를 받아서 때렸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이게 그냥 들어갔더라면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됐겠죠. 하지만 맞고 나온 공을 이강인 선수가 끝까지 집중하고 지켜보면서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2-0으로 득점, 자신의 올 시즌 리그 3호 골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61분에는 바르콜라가 왼쪽 사이드를 돌파하면서 컷백을 줬는데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이 또 한번 드러났어요. 3-4명의 수비가 또 본인을 중심으로 에워싸니까 본인이 공을 받을 경우 둘러싸이고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받는 척하면서 가랑이 사이로 흘렸고 흐른 공이 파비안 루이스에게 배달되면서 파비안 루이스의 슈팅, 문전 근거리에서 이어졌지만 이 슈팅이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64분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하키미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우측 윙어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렌의 센터백 크리스토퍼 우, 경기 시작 당시 초반 당시에 이강인 선수의 등지고 딱딱에 당했던 크리스토퍼 우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압박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왼발로 오른발로 공을 컨트롤하는 플립플랩 기술을 시도했거든요. 왼발로 딱 공을 빼냈는데 오른발로 다시 터치하고 돌파하려고 할 때 그 오른발을 향해서 강하고 격하게 거친 태클을 들어오면서 크리스토퍼 우도 경고를 받습니다. 즉 스타드렌의 핵심 수비수 2명이 이강인 선수를 막지 못해서 경고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 68분에는 또 이강인 선수가 스타드렌의 공격 전개를 본인이 사이드로 내려와서 차단하는 정말 놀라운 수비력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개한 공이 상대 수비를 맞긴 했지만 굴절되면서 하키미가 확보했고 하키미가 덴벨레에게 주고 덴벨레가 하키미에게 주면서 하키미가 우측면까지 무너뜨린 이후 내준 마지막 컷백을 바르콜라가 빈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3-0이 됐는데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비록 공격 포인트에 관여하진 못했지만 기점이 되는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역습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가 3-1로 승리한 것은 3-0인 상황에서 코너킥 수비가 있었는데 불운하게도 파리의 왼쪽 풀백으로 뛴 베라우드 선수가
상대의 헤더 슈팅을 막다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게 말았고 그 핸드볼 파울로 인한 페널티킥을 칼리미 양도가 75분에 성공시키면서 3대1이 된 것인데 어찌 보면 이 만회골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경기는 정말 중요한 정말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 아스널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2차전 원정 경기인데요. 주말 리그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만큼 아마도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에니케 감독이 항상 이강인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고 전술적으로 포인트가 될 때 출전시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스타드 렌과의 경기가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열렸기 때문에 화요일 밤에 열리는 아스널전이라고 하더라도 꽤 이제 휴식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 당일의 컨디션과 또 상황과 전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깜짝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과연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또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과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한준TV는 이강인 선수와 아스널의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중계에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